앞에 잡담이 좀 이어지고요. 본 내용은 20분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4월 19일이고요. 오늘 4.19군요. 네, 날짜가. 네, 그런 날입니다. 오전 11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163 맞나? 번호를 가끔 틀려가지고 보겠습니다. 163 맞군요. 163번 제 시간 영화 실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고요. 소개하시죠. 네, 우리 어디영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영좀의 이서진 이분입니다. 갑자기? 왜? 녹음하러 서쪽에 오기 때문에 그건 뭔 상관이야? 서진한다. 아이고, 이동진, 이서진. 그러면 이제 그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동진이군요. 이동진으로 예. 어디영좀의 이서진이고요.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사담한 게 아직 재밌게 놀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 재밌게 놀아보자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유머 가지고 재밌게 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구사하셔도 되는 그 나이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한 40대 이상, 50대 이상을 보면은, 근데 그 형들 누나들 노는 거 보니까 요게 잘 먹히더라고, 그 나이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인 그 메타인 거죠. 거기서는 그 나이대에서는 유머 메타가 말장난 메타로 이미 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서 하셔야지. 아직 근데 요새 30대... MZ 세대들도 아재 개그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것 같던데. 특히 그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돌 분들이 아재 개그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걔네는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뭘 해도 됩니다. 오히려 기특하죠. 웃겨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애티튜드가 그렇게 고자세가 아니라 상당히 좀 노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서 일단 포인트를 따죠.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런 유머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강자의 배려군요. 그분들에게는 일종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재 개그는 좀 안 좋은 개그가 맞는데, 네. 근데 그네들, 그러니까 이쁘고 잘생긴 분들한테는 그런 아재 개그가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애티튜드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그가 웃기지 못한 부분은 그들의 외모 매력으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만 바라봐도 웃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얼굴이 재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 천재.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이 그런, 뭐 저도 봤어요. 쇼츠에 뭐 아이돌 분들이 뭐 말장난 개그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빙고 웃습니다. 유독 강경하게 제가 말장난을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건 보면서 바보같이 웃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포인트는 개그가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비주얼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이돌을 겨냥하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아이돌이 아니다. 좀 더 정교하고 어떤 확률이 높은 개그를 구사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좀 더 한 10년 있다가 슬슬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봄이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시간이. 왜요, 갑자기? 아니 뭔가 봄이 좀 이렇게 질길랑 말랑 하는데 벌써 좀 날이 좀 더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 좀 덥더라고요. 예, 슬슬 공기가 뭔가 갇히려고 하는 듯 안 갇히는 듯 약간 그런. 저는 5월부터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산 지가 좀 돼가지고 요새 밤에 산책 나가봐도 약간 답답해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이 좀 되게 날씨 황금기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네네. 지난 한 2주 정도? 네. 그래서 뭐 꽃구경도 좀 하고 뭐. 그렇죠. 하셨나요? 그냥 뭐 산책하면서. 산책 좋죠. 뭐 따로 어디 뭐 윤중로에 간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 벚꽃이야말로 자기 동네에서 즐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사실은 벚꽃 진짜 주변에 많잖아요. 저희 집도 여기 나가면 바로 있는데. 근데 뭐 강동구는 벚꽃 명소 어딘가요? 올림픽공원인가요? 올림픽공원도 있고 뭐 선사유적지. 몽촌토성.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벚꽃 명소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주로 우리나라는 사람 많이 그런 데다 심어놓으니까 공원에 벗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벚꽃만큼 이제 주변에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렇죠. 벚꽃 자체만 생각하면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는데.
벚꽃으로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그렇죠. 거지. 사실 벚꽃만 보려고 하면 동네에서 맞습니다. 대부분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심지어 뭐 꽃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사실 동네에서 다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멀리 굳이 가는 이유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네네. 뭐 그런 걸로. 그래서 저도 찍어서 좀 올렸어요. 이제 좀 찾아. 호수공원? 호수공원 어디죠?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네, 일산 호수공원. 거기에 이번에 올해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확실히 오래된 그거여서. 근데 또 벚꽃과 호수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이 그건 좀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석촌호수공원과 또 이게 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석촌호수는 이제 그 주변에 그 잠실역의 그런 번잡스러운 근데 거가 거기는 맞물려서 이제 사람과 안 부딪히기 위해서 시선이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시선이 올라가야 옆으로 봐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일산호수공원은 이제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차분히 좀 볼 수 있다. 또 호수도 좀 더 크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는 뭐 좋은 대로의 나름의 또 이유가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석촌호수는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단체 약간 런닝머신 그 나태지옥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돌 거면 차라리 올림픽 공원에 가는 게 낫다. 좀 더 인구 밀도가 낮나요? 차라리 넓으니까. 2호선과 8호선의 차이구나. 예, 그렇죠. 뭐 한두 정거장만 한두 형만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 2호선은 너무 좀 번잡스럽죠. 전체적으로. 8호선도 그러니까 8호선도 비교적 여유로운데 이제 잠실역이 조금 번잡스러워. 잠실역은 뭐 사실 뭐 수도권 지하철 뭐 최근에 이제 그 유동 인구 1위로. 강남보다. 예, 왜냐하면 8호선이 그 별내선이 뚫려가지고 예. 유동 인구가 확 늘어서 남양주 그쪽 구리 쪽 인구까지 이제 포섭이 돼서 역전이 됐다고 하더라고. 강남보다 잠실이군요. 예. 원래는 이제 신림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렇죠. 잠실이 이제 8호선 별내선 개통과 함께 그렇죠. 강남은 사실 도착지고. 그렇죠. 잠실은 도착지면서도 환승지이기도 하니까. 네네. 뭘 강남도 환승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직 5월도 오기 전이지만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참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덥다고 하니까 차라리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그렇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조금 땅이 촉촉해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스몰 토크를 줄이는 기조로 좀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얼마 7분밖에 안 했는데 뭔가 오래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전 작업을 저희가 좀 많이 했어서 원래는 막 20분씩 하고 막 30분씩 하고 오래 했죠. 예. 괜찮아요. 보통 11시 반에 스타트한다 치면 12시까지는 이제 프리 토크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오랜만에 좀 길게 하면 좋지 않나. 2달 만에 봤어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성수대교를 한번 건너봤습니다. 뭐하러? 그 압구정에서 영화를 보고 압구정 성수동에 이제 건너면 또 가야 되는데 성수대교를 건너면 성수동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건너보자. 성수대교를 걸어보자. 근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 그 차들도 엄청 다니고 일단 그 보도가 되게 좁아요. 맞아. 그리고 제가 한 2월 말인가 3월 초쯤에 걸었는데 그때 강바람이 되게 세가지고 길도 좀 축축해 있고 그래서 되게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거기가. 무섭죠?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횡단보도를 2번을 건너야 되는데 그죠. 그게 보행자 대기 신호여서 그 버튼을 눌러야 신호등이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러야 차들이 쓰는 그 광경도 좀 무섭고. 맞아요. 그래서 건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이죠. 제 20대 때 강남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때 왕십리 근처에 살때였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강남까지. 어이구 멀리 가셨네. 매번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한창 운동 많이 하고 체력이 한참 좋을 때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럴 때면 성수대교를 지나야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어가지고. 그쵸. 자전거로 많이 성수대교 건너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이제 날이 좀 풀리고 이럴 때 가면 조금 즐기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추울 때 가니까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 강바람도 좀 세고 뭔가 이 차들이 정상 운행을 할까 제가 좀 상상력이 과하게 풍부한 감이 있어서
그런 경향 많이 느끼고 있긴 한데 이 도로에 있는 차들이 여기 보도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약간 놀이기구 탄 것 같은 느낌이. 그 정도를 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럴 때 느끼는 거죠. 우리 이분이가 아직도 우리 서울 토박이 서울 촌놈이 뭐 좀 귀엽네요. 이 정도의 위험 가지고 롤러코스터라는 표현까지 간다는 것이 물론 성수대교가 좀 규모가 큰 다리긴 합니다. 다른 하양 다리에 비해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다른 다리도 한번 자주 걸어보고 싶다. 한강다리 많이 건너봤어요? 걸어서 건너본 건 그 성수대교랑 그 다음에 강변에서 잠실 가는 다리. 거기 지하철 옆에 그 인도랑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거긴 자전거 타러 많이 가죠. 거기는 조금 그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길이 넓어서 맞아요. 좀 편한데 잠실철교? 성수대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무서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그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다리 중에 도보 친화적인 데가 잠수교하고 한강철교하고 뭐 그 정도밖에 없죠. 거기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요. 그 옷걸이 코스라고 해가지고 옷걸이. 그러니까 잠수교에서 그 한강철교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강이 약간 시옷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그려놓으면은 옷걸이 같다. 그래가지고 테두리를 옷걸이 같다. 그런 거구나. 옷걸이 코스 뭐 많이 있어요. 뭐 수도권 자전거 도로가 뭐 멧돼지 코스도 있고. 멧돼지 코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차로 다녔던 곳을 걸어 가보면 또 느낌이 다르긴 해요. 맞아요. 스케일이 다르게 느껴지죠. 네네. 같은 길이라도 걸어서 갔느냐, 자전거 타고 갔느냐, 오토바이 타고 갔느냐, 차로 타고 갔느냐, 뭐 완전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순간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지만 20대 때까지는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추억이 많네요. 서울 곳곳에 많이 다녔던 것 같아. 시간 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녀볼 만한 곳이죠, 서울이. 그러니까 걸어서 여행할 만한 곳이죠. 도보로 다니기도. 여전히 제가 그 생각은 뭐 걷는 거야 안전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렵다. 아직은 좀. 그러니까 한강 공원을 벗어나면 자전거가 그렇게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강 공원도 사실은 이제 서울 외곽 말고 한 잠실 한강도 잠실에서 마포까지 인구가 많은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강철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잠실 나루역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 양화대교 그 구간까지는 그러니까 그 한강철교부터 양화대교까지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타기에도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속도 내지 말고 항상 사람 조심해서 타야 돼.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그러니까 차선이 되게 좁게 형성돼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도로들이. 자전거도 또 워낙 많기도 하고 자전거도 많아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재밌죠. 종종 활동적으로 이렇게 다녀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봅니다. 안 너가 가본 그렇게 것도 잘 안 가보고. 하잖아. 저는 그래도 많이 걷는 편이긴 해서. 그래요. 걷는 거 말고 뭐 자전거도 좀 타시고. 자전거도 타고 싶긴 한데 왠지 그냥 걷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좀 천천히 이 풍경을 음미하는 느낌이 든달까. 뭐 그렇긴 합니다. 거의 뭐 저기 뭐 천변 풍경 같네요. 박태환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서울을 몰랐네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청계천 따라서도 뭐 많이 가봤겠죠. 청계천 종종 걸어보죠. 동대문부터 해가지고 좀 쭉 걸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은 성북천을 추천 한번 들어볼게요. 성북천은 안 가봤죠. 성북천이 이쁩니다. 그게 청계천 지류인데
아 그때 강북 한 바퀴 돈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 가셨던 건가요? 요게 제가 전에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성북천이 되게 이쁜데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천변을 따라서 벚꽃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쁩니다. 아 이게 또 신설동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구도가 있네요. 청북동까지 가는 그건데 그게 이제 하천이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잘 심어져. 여기도 한번 걸어볼만 하겠네요. 뭐 옆으로 빠지면 고려대도 나오고. 예예. 뭐 고려대 가는 길은 좀 빡세가지고, 하여튼 그 뭐 단풍 보기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벚꽃 때도 좋고. 그다음에 뭐 봄이나 가을에는 또 거기 조금 올라가면은 그 길 옆에 바로, 그러니까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바로 도로 있고. 거기에 인접한 또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야장을 많이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부터 한성대 입구역 근처까지 그 천을 따라서 가게들이 있는데 보면 야장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안 다니고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조명 잘 돼 있고 가지고 낭만 터집니다. 그래서 성북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데이트하기 좋은 딱 코스라고 할까? 걸어 다닌다, 끝에서 끝까지 걸어도 얼마 안 걸리고 괜찮은 가게들도 뭐 이렇게 많고. 지도로 뭐 단면적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걸어볼만 하겠다, 느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보문역 근처에 뭔가 그 동네가 또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좀 생기긴 했는데 아파트가 거의 많이 없고 그 옛날 동네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 네. 그쪽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그 개발하는 느낌과 개발되지 않은 느낌이 공존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노원이나 뭐 성북이나 이런 쪽이. 노원은 그래도 아파트가 많은 쪽이고, 뭐 강북구? 네, 강북구나. 강북구는 이제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북한산과 같이 있기 때문에 산세가 좀 험해서. 그렇죠. 낭만이 이제 이게 뭐 성북천, 하여튼 성북천을 추천을 뭐 드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걷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한 뭐 벚꽃 시즌이다. 그럼 한 4시쯤 만납니다. 그래서 3, 4시쯤 만나. 여성분과? 뭐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 빌바오님은 여성분을 좋아하시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성북천 한 신설동역에서 내려가지고 근처에 뭐 대광초등학교 근처부터, 거기서부터 길이 이쁘거든요. 쭉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따라 걷다 보면 한 30분, 20분 걷다 보면 이제 성신여대 근처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맛집도 많고, 뭐 내려가지고 뭐 저 인생 네컷 이런 것도 찍을 때도 많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더 가면은 이제 해가 좀 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처에 뭐 야장을 준비하는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한 5시 반쯤 해가 이제 1시간 있으면 해가 완전히 지는, 5시 반이면은 아직 해가 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일몰이 6시라고 하면 일몰 뒤에도 한 30분 있으면 30분 정도는 그래도 아직 여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운이 있죠. 그때 이제 마시는 술이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벚꽃 보고 사진 찍고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2차 갈 때도 많고 근처에 하니까 좋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여기 근처에 또 뭐 문화예술센터 그게 하나 생겼는데, 맞아. 연극 창작센터인가? 한성대 입구역에. 맞아. 한성대가 또 그게 있잖아요. 네, 연극 보기도 좋고 그래서 연극도 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네. 요 라인은 제가 한성대 성북천 라인. 성북천 라인 괜찮습니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또 성북천 또 성북 위로 또 따라가다 보면은 또 이게 동네가 막 간송미술관도 있고 근처에. 아니면 절 구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버스 타고 올라가면은 길상사도 있고. 4월 5월이 또 이제 또 좀 있으면은 또 부천에 오신 날이라서 지금 이쁘게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길상사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제 성북천 라인이 생각보다 재밌는 것이 많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아직 잘 물론 서울 어디든 뭐 잘 알려지긴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뭐라지? 알려지기 전에 많이 다녀야겠네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거에 비해서. 예, 그렇죠. 늦었이다 늦었. 늦었.
필굿 코스다. 아 쌉소리 한 20분 정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불안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원래는 이게 평균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근데 또 혼자 하는 방송이 많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와 녹음을 같이 할 때 스몰 토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좋죠. 네, 근데 성북천 야장 간다 해놓고 안 가고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요즘에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적당히 쳐내고 네. 이 정도로 20분 정도 이제 입을 풀었는데 영화로 들어가야겠죠? 예. 하시죠. 오늘 다룰 영화 일본 영화 실종입니다. 2022년도에 나온 일본 작품입니다. 이 실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많죠. 혼동할 수가 있는데 딱 그 매력적인 제목이죠. 네. 실종 뭐가 실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 미싱이라는 영어 제목이 있어도 실종이라는 한국 제목이 꼭 붙어요. 실종을 실종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들이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할리우드 영화도 있고 뭐 또 2022년 하면 또 엠믹스가 2월 22일에 데뷔를 해가지고. 네. 근데 좀 그거를 일부러 2022년 2월 22일에 데뷔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1위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데뷔 초반에 1위 못하다가 그쵸. 작년부터 뭐 대시부터 별별별 막 이렇게 최근에 노바미도 1등하고 1등하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여전히 이게 티어 2 느낌이어서 뭐 아쉽습니다. 뭐 아이브나 뭐 르세라핌이나 저기 뉴진스나 뭐 그거 레벨 있잖아요. 에스파 요 4개 티어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있지가 또 하향세고 엠믹스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JYP 주주로서 마음이 아프다. 지금 JYP 걸그룹이 그러니까 엠믹스 팬으로서 마음 아픈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반반이죠. 들고요. JYP의 팬이기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있지랑 엠믹스랑 이게 트와이스 언니들의 그 명성에 많이 모자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뭐 이제 새끼로 생김에 저는 있지와 엠믹스가 이제 더 스텝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래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근데 엠믹스는 노래 요새 잘 뽑는데. 근데 후킹력이 좀 약하죠 사실. 그러니까 노래가 나쁜 게 아니라 네네. 딱 뭔가 그 어떤 확 갈고리를 딱 낚아챌 만한 그 대목이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후킹을 노리는 컨셉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쵸. 믹스가. 예. 그 믹스팝 이것도 있고 약간 좀 그리고 그 멤버들의 실력이 좋은 걸 다 보여줘야 되는 요런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 퍼포먼스를 좀 추구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약간 맞아. 어디 특정 부분에서 좀 엣지를 잘 못 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 대중을 노리는 그런 트와이스와 대비돼서. 네네. 완전 대중을 노리는 그런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좀 대중의 어떤 그 인기를 잡고 이제 후반에 좀 더 그룹색을 진하게 가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엠믹스는 그 초반부터 역으로 갔죠. 싱글부터 이제 완전 컨셉추얼하게 갔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있지도 처음에 이제 달라달라나 그런 노래는 좀 대중적으로 잘 뽑았지만 이후에 노래들이 대중성이 많이 조금 아쉽긴 했죠. 예. 뭐 마피아 인 더 모닝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최악이다. 그건 이제 박진영 씨의 그 곡 뽑는 센스가 곡도 곡이지만 작사가 사실은 가사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그쵸. 보고요. 그게 이제 그 가사가 재밌다고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예. 센세이션하다 이거는. 거기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가사가 통과됐다는 것도 뭐 JYP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타이틀곡 선정할 때 콘클라베 하지 않습니까? 다 기획사마다. 콘클라베가 뭔가 잘못됐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다른 걸그룹 생각하면 잘 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사실 더 이제 더 그 어나더 레벨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지. 뭐 이치나 엠믹스도 지금 훌륭한 성과를 내는 해외에서 인기 때문에. 많고 뭐 충분히 성과는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트와이스 선생님 언니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니들의 행보에 비해서 아쉬운 거는 사실 이제 그 인기 지속력이다, 뭐 임팩트나 이런 면에 비해서 뭐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죠.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쳐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나온 일본 영화라서 엠믹스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잡소리가 많다는 거는 영화를 제가 굳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빌바오님이 재미없게 본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떤 녹음 맞습니다. 구성원들이 재미없게 봤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고 보니 띠오님이 오늘 안 왔네요. 그렇죠. 이걸 또 짚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고 보니 이제서야 녹음한 지 지금 25분이 지났는데. 네? 이제는 이제 거품 빼고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종 가타야마 신조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네. 이 감독님 성함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봉준호 감독님의 조감독으로 한국의 굉장히 우호적인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일본 분이 봉준호 감독 밑에서 배웠군요. 네네, 이분이 그 봉준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던 도쿄라는 옴니버스 영화의 그 단편에서,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다음 작품인 마더에서 이렇게 조감독을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이시고, 이분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자기의 꿈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영화를 만들어보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한국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 실종의 그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포스터 있잖아요. 네. 포스터 작업을 우리나라 디자인 회사가 했더라고요. 프로파간다. 약간 우리나라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 일본 포스터도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이렇게 한국인 이름들이 몇몇 올라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약간 때깔도 약간 한국 느낌? 그렇죠. 난다는 느낌이 한국의 어떤 스타일을 많이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좀 보이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분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일본 영화계에서 좀 기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업계에서도 이 사람은 조금 큰 작품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 이 감독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의지가 많이 들어간 감독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일본 실사 드라마 중에 가장 흥행이 잘 된 간니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이 작품 연출도 하셨고요. 이거는 호러 장르, 그러니까 아이를 먹는 마을에 관한 만화 원작 드라마인데 그것도 재밌다고 하고, 또 내년에 연상호 감독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또 가스 인간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특촬물 소재 작품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특촬물이라는 게 이게 일본에서 유독 또 발달한 그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특촬물 좀 후세대긴 거의 하죠.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벡터맨 있었고 용가리. 용가리도 그거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촬물, 특수 촬영물이니까. 고질라류. 예, 그렇죠. 괴수물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뭔가 좀 약간 우주의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 파워레인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8, 90년대에 좀 나오기 시작한 일본을 원탄 따라할 때니까. 네네. 그러니까 6, 70년대 일본, 뭐 이거 뒤에 얘기할 테니까. 뒤에 넣는군요. 아무튼 일본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일본 감독이 또 한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역수출 뭐 이런 느낌이죠. 가타야마 신조 감독님이 4편을 장편을 연출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한 작품은 이 작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화제를 통해서만 소개가 됐었고요. 이제 배우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 하라다 사토시 역의 사토지로라는 배우가 출연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을 몰랐는데 이분이 코믹 연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창석 배우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되게 여러 배우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이마룡 씨도 보이고 이마룡이요. 허성태도 보이고 오정태도 보이고 오정태. 개그맨 오정태 씨. 네, 알죠. 그리고 되게 웃을 때는 뭔가 바보 같은 느낌도 있는데 되게 무표정할 때는 좀 서늘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처음 뵀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토시 역할의 딸 카에데 역에는 이토 아오이라는 이분도 아직 좀 신인급인데 2005년생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연기를 되게 잘하시던데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살인마 야마우치 테루미 역의 시미지 히로야. 그리고 이분은 원래는 뭐 비중이 많지 않아서 소개를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 찌르레기라고 하는 나이토 아오이 역의 모리타 미사토라는 배우가 출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되게
약간 미모의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극 중에서는 굉장히 되게 네, 약간 조금 좀 외져 뭐 있다고 해야 되나? 너드처럼. 좀 어두운 느낌도 있고 뭔가 좀 뚱한 느낌이 있었는데 뭐 이른바 뭐 빨간 불태였나요? 어떤 예. 내 외모 너프를 많이 시켰죠. 일부러 한 거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런 연기를 하시는구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분들을 캐스팅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딸이 아버지를 찾는 내용이고요. 이 아버지가 탁구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사토시가 아내 키미코가 죽고 좀 의욕이 없이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그 연쇄살인마를 찾아서 이 현상금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를 딸한테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날에 아버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에데는 유일한 가족인 사토시를 홀로 찾아 나서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하던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터로 가봤더니 아버지 대신에 그 수배 중인 연쇄살인범이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깊은 의심을 안고 이제 카에데는 아버지 행방을 찾아 나서는데 과연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을지, 그리고 사토시와 이 살인마의 관계는 뭘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스포일러 다 할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듣고 또 끄시는 분도 있을 거야. 예, 그렇게 또. 네네. 여기까지 줄거리를 살펴봤고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뭐 먼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뚱하신 우리 빌바오님 어떠셨습니까? 근데 이게 뭐 일단 말씀드릴게, 일단 저는 일본 영화에 대한 강력한 그 바이어스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죠.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영화의 가치에 비해서 저를 통과하면 가치가 많이 낮아진다. 근데 그것도 그런 뭐 건- 사실은 뭐 감상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참고를 하셔라. 물론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영화를 보는 자세 자체가 틀려 먹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또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동등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일본 영화 또 이렇게 누가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이미 한두 개 깔고 가는구나. 이거 억지로 보게 되네. 억지로 하는 일에 대한 자세가 있잖아요. 삐딱하게 되는. 예. 대충 집중하다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 네. 그래서 좋게 볼 점도 놓치고 나쁘게 보인 점은 더 강조된 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솔직한 고백을 하고.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어떤 상태로 봤든 간에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빌바오님의 느낌도 물론 바이어스가 껴있겠지만 그 자체로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바이어스가 뭐 있긴 하잖아요. 있죠. 유독 좀 이게 심하다. 바이어스에 바이어스가 계속 더해지면서 이렇게 좀 그런 면인데, 어떻게 봤냐면 뭐 재밌었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간 구성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 요즘 영화들은 사실 시간을 이렇게 오히려 정순으로 진행하는 게 잘 없고 시간 막 뒤집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오히려 재밌었던 부분은 시간을 뒤집을 때 결국엔 인물 중심으로 뒤집는데, 그러니까 여기 세 주요 인물, 딸이랑 아빠랑 그다음에 살인마 이렇게 세 명인데, 이제 시간대가 세 개로 그러니까 주인공 그 인물마다 이끌어가는 시간대가 있고, 그렇죠. 이 시간대가 있고, 그 시간대에서의 주인공은 그 인물이 각자 딱 맞는 느낌? 그러니까 각 파트가 나눠져 있지 않은데 1부, 2부, 3부 이렇게 뭐 1막, 2막, 3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게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 전 좋았어요. 그 시점으로 나누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다가 마지막에 딱 합쳐져 갖고 결말로 가는 그 시간 구성이 전 좋았어요. 특히나 그 시간 구성 중에 첫 번째가 딸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재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딸이 실종되고 아빠가 찾는 이야기가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뭐 테이큰 같은 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잖아요. 보통 이제 아이가 없어지고 어른이 네네. 찾는 구조가 그렇죠. 일반적이죠. 마더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거 재밌네. 그 신선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선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탁구 치는 씬, 그 씬이 아주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지막에 그 탁구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탁구 공이 없이 헛손질하는
건 뭘까? 뭐에 그렇죠.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그 두 사람의 앞으로의 시간은 또 어떻게 될지. 예. 그런 부분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본 영화가 그래도 저는 좋은 점은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회 문제를 사실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공통 분모가 많이 좀 있는 편이죠. 네네. 예. 뭐 청소년 문제도 일본에 다 있고, 그렇죠. 청년 문제도 일본에 다 있고, 뭐 노년 문제도 다 있고, 뭐 다 있죠. 그래요. 뭐 심지어 뭐 경제, 정치 문제도 비슷한 게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았다는 점은 또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중간중간 드러내는 부분이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점들은 결국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일본 영화에 대한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바이어스에 명확하게 또 일치를 웬만하면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 벽을 부수지는 못했군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좋았는데 제가 일본 영화 싫어하는 이유들이 또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전히 그게 단점으로 보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이어스가 많이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이제 큐레이븐에서 하면 되죠. 네네. 그래서 본격적인 청문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보였지만 그럼에도 살펴볼 만한 지점은 있었다. 요게 빌바오님의 평가가 되신 것 같고. 사실 큐레이븐 때는 꼭 띠오님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일본 영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작품에 조금 우호적이시기도 하고 많이 보신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이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을 짰는데 이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해버리는.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구성과 몰입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가타야마 신조 감독이 그냥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포텐셜이 있는 감독님이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사 영화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본 실사 영화가 어떤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가타야마 신조 감독 영화는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 구성과 몰입력이 너무 대단했어서 특히 그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인간을 어떤 선악구도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점, 그리고 사건도 물론 정순으로 해서 어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실종 사건 안에 수많은 어떤 행동들이 있었고 그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그 어떤 실종이라는 큰 사건을 유발하게 했다. 이거를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구나. 특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사토시의 시점으로 13개월 전으로 플래시백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영화가 이래서 이 구성을 택했구나. 맞아요. 딱 그 아내가 등장하는 순간 이래서 모든 이랬구나. 것이 다 풀리는. 네, 모든 것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뭔가 영화가 또 한 번 새로 시작하는 느낌. 그런 충격을 줬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요즘 이런 구성이 진짜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순으로 안 하고 꼭 이제 중간중간 숭덩숭덩 잘라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점을 제시를 해줘. 이걸 왜 이 상황을 왜 보여주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상황이 어떤 이후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이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가 바뀌어서 받는 느낌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동선도 굉장히 촘촘하고 이렇게 셋이 서로 엮여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밀도 있게 보여준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빌바오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좀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 가정의 붕괴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사회의 어떤 약하고 뭔가 외진 곳을 파고드는 그 살인마 그리고 공권력의 어떤 태평함 그런 것들도 잘 보여준 것 같고 또 굉장히 도발적인 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 정도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도 조금 물론 본질에 다가가지 못해도 일본에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좀 우리나라 사회 고발 영화에 비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영화를 비교하기보다는 일본의 다른 영화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좀 더 이 정도면 코어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진라면 매운맛인데 일본 영화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에 더 다가가고 있는 느낌. 이 문제가 물론 여기서도 개인의 어떤 에피소드 해프닝으로 조금 마무리되는 경향도 있지만 어찌됐든 사회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 그런 걸 외면하지는 않는구나. 적어도 어떤 자기만의 답을 내주진 못해도 외면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본 영화의 특징이 어떤 답을 내야지. 제시를 했으면 답을 해야지. 근데 답이 영화가... 없는데 막 반기 들고 이런 사람 싫잖아요. 근데 저는 답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을 관객들이 채워주는 거죠 또. 네. 그대로. 그렇죠. 네. 또 관객이 너무 많은 걸 또 부담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개운하진 않으니까요 영화가.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네. 예. 그렇게 그렇게 보셨군요. 예, 했고요. 그래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마치죠 뭐 그렇게. 괜찮네요. 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해야죠. 예. 그 빌바오님이 조금 불편하셨던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일본 영화 보면서 제 보는 장면 중에 수위가 좀 높다 보니까 이번 영화.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꼭 성적인 장면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카에데가 가슴 노출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슴 부위가 드러난 건 아니고 그 뒤에서 그 남자에게 가슴을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꼭 이걸 해야 성립이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남자애한테 나를 도와줄 만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혜택을 뭐 혜택이라고 하긴 좀 거시긴 한데 어쨌든 남자애를 나를 도와주도록 하는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어떤 가슴 노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나중에 뭐 데이트 해줄게 라도 되고 아니면 뭐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 특히 중요한 장면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는 봐요. 그 가슴을 보여달라고 한 요청이 그 남자의 요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에데는 그 누구도 같이 이 카에데의 아버지를 찾는 여행에 동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의 도움이라도 받지 않으면 그 섬에 혼자 가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건 다 상황을 이해를 해. 네. 근데 왜 남자애가 가슴 노출을 요구하는가? 그런 게 이제 물론 장난스러운 거지만 그냥 그 남자의 어떤 철없음과 그 남자애가 카에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에데가 웬만한 좀 사회의 어떤 안 좋은 쪽에 눈을 빨리 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성숙해 있겠죠. 그럼에도 그 요청에 응했다는 거는 카에데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여튼 다 이해합니다만 좀 가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학생 여자애가 그걸 하는 모습을 굳이 넣어야 되나 생각은 하긴 했고. 저는 좀 더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기 다 알겠는데 꼭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장난스러웠던 불쌍하게 할 수 있는 건 더 많죠. 근데 다른 것도 많죠. 불쌍한 상황이 있다라는 건. 근데 딱 그 정도가 유치하고 딱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남자의 유치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 중학생 남자의 유치함이 딱 그 일본에서는 그런 류가 많잖아요. 가슴 보여주세요. 약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심지어 영화도 있잖아요. 가슴 배구단이라고. 배구 잘하면 가슴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런 코드가 나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일본 스타일인가 보다 이게 저는 이해를 한 거죠. 근데 표정이 너무 신나는 표정이에요. 신날 수 있죠. 그래요. 그다음에 자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좀 노골적이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AV를 굳이 사실 그 섬에 있는 집주인 아저씨와의 어떤.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거 조금 전개 전혀 필요 없잖아요. 좀 근데 이게 왜 들어갔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적인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 테룸이라는 이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할아버지와의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씬이 없었으면 그 사토시의 시점에서
테루미가 사토시를 도와주는 장면만 나오니까 이 살인마를 조금 정당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 중간에 이 장면을 끼워주면서 얘는 그냥 자기 쾌락을 추구해서 좋은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한테 저는 이런 거 안 본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그거 보고 되게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여자가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했는데 거기 보여준 비디오에서 이 여자가 매달린 채로 하얀 양말을 신고 뭔가 죽은 듯이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손가락을 막 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명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쾌락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죽였다. 근데 그럼에도 그 죽은 할아버지에게 하얀 양말을 씌워주고 그 자위를 하고 어떤 그 분비물이 묻어나오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거는 넘어갔다는 거죠. 좀 세지 않았나. 그렇죠. 사실 아까 그 한우 노출 그 장면도 사실은 그냥 보여줄게까지만 대사로 처리하고 안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주고 이것도 그러니까 한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줄 뉘앙스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보여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일본 작품들 많이 보지 않았지만 가끔 나오는 저게 왜 나오? 가끔 나오는 저런 성적인 코드로 하는 장난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거 중에 하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별로 이 부분이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코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너야?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묘사를 하니까. 특히나 이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살인이나 어떤 그 섹스에 대해서 조금 더 노골적인 묘사를. 그러니까. 근데 뭐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또 규범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마약 묘사 이런 거 엄청 너그러우니까. 폭력 묘사 이런 것도 너그럽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듣고 보니까 필요한 좀 과하긴 했어도 뭐 그렇게 막 그렇죠. 뭐 아예 생뚱맞진 않고 결에는 맞는데 좀 심하다 수위가. 그래서 레벨 2 정도 간 것 같은 레벨 1 정도만 했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나는 그 손으로 그 분비물을 보여준 거는 진짜 좀 심했다고 봐.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그 사람이 자위하는 장면만 보여줘도 이 사람이 그 흉악 무도함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요. 꼭 손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역시 한 걸음 더 가는구나. 이럴 거면 메시지 쪽으로는 한 발이나 더 가지. 이쪽으로는 한 발 더 안 가고 왜 이렇게 어떤 사소한 이쪽에서 한 발 더 가느냐 뭐 이런 생각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시간 진행 얘기는 앞에 설정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좋게 만들어준 하나의 요소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진행이 그냥 그렇게 그냥 정박 그냥 주어진 대로 만약에 갔다면 재미없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미 영화나 뭐 컨텐츠가 뭐 100년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정방향으로 갔을 때는 도저히 관객에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라도 뒤흔들어야 된다. 이런 절박함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효과는 당연히 인정이고, 근데 이게 요즘에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요즘에는 기본 그거구나. 근데 이제 시간을 뒤집으면서 뭔가 그 플롯의 궁금증을 막판까지 끌고 가는 역할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영화와 완전히 뭐 비슷한 장르는 아니지만 테넷도 사실은 이걸 정순으로 이 사건을 배열해 보면 어떤 환경에 미친 악당이 이 지구의 시간선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남자, 역행의 남자와 순행의 남자가 만나서 이 악당을 무찌르는 전형적인 첩보 영화 플롯인데. 테넷이 테넷이 그런 영화였어? 그게 몰라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을 섞어가지고 뭐가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력을 좀 더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진행함으로써 영화를 다시 보니까 카에데를 도구 삼아서 사토시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시점이 카에데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살인마의 시점으로 갔다가 아버지의 시점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산막의 모든 어떤 이 극의 하이라이트가 다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전혀 뭐 그런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살인에 엮이게 됐고
그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도 왜 살인을 멈출 수 없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앞에 그런 설명이 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토시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할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순이었다면 네. 그냥 그랬겠지. 뭐 저기 카이데가 중심으로 돼서 그렇죠. 카이데가 아빠를 찾는 행위가 중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왜냐면 시간상으로 아빠를 찾는 건 후반부가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네. 아빠를 이렇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이 빨리 든 어린애가 있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사토시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뒤바꿔서 사토시의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상으로 맨 앞이지만 영화상으로는 맨 뒤로 보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카에데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정순으로 했다면 이 에피소드에서 카에데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그쵸? 카에데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럼 카에데는 이 뒤에 어떻게 될까까지 관객들이 힘을 잃지 않고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롯을 뒤섞어 놓은 게 훨씬 그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기억, 우리의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시간 순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상적이었던 그렇죠. 것 위주로 사실은 뭐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사실상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시간 순서가 아닌데 왜곡이 주관적인데 뒷받침될 수밖에 그쵸? 없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앞이었는지 뒤였는지 사실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인상에 맞춰서 사건을 기억하고 이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딱히 인간이 원래 그렇게 기억하는데 굳이 뭐 영화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하지 않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그 이제 책으로서 무언가를 기억하던 활자로 기억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시간상의 편집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순서를 맞춰서 딱딱딱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활자나 인쇄에 의존하는 것은 앞뒤를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든 어떤 기술적으로 시간상의 앞뒤를 뒤바꾸고 배열을 바꾸고 이런 게 사실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이게 그냥 이제 작법의 하나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법을 썼을 때 영상이 가지는 이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뭐 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작가의 의지에 따라서 구성을 시간을 뒤바꿀 수 있는데 이때 뒤바꿨을 때 이걸 활자로 읽었을 때와 이 뒤바뀐 시간을 영상으로 접했을 때와는 그 관객들이 받는 잔상의 맞아요. 깊이나 어떤 뭐 잔상이 오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를 만약에 깠다고 치면 소설을 막 영화처럼 시간 막 뒤집박죽 해가지고 써버리면 이해가 너무 어려울 거야. 관객들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주는 측면이 있죠. 그쵸. 관객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시간은 이렇게 됐고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객의 행동까지도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헷갈릴 수 있어. 어느 그런 상상의 지점들을 영상은 좀 많이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을 취했을 때 오히려 관객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활자로 쓰는 무언가들은 시간을 바꿨을 때 뭔가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죠. 영상은 오히려 확실하게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바꿔도 그게 오히려 재미로 다가오지 막 오해로 다가오기보다는 재미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편집을 잘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가능하게 된 건 꽤 오래됐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좀 재밌게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펄프 픽션 저희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게 한 30년 됐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되게 신선하다. 시간 바꾼 것 때문에 되게 신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때도 가능했던 건데 사실 그때는 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그 정교한 연출력이 필요한 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래서 이랬구나를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순으로 사건을 배치했을 때보다 훨씬 모험적인 구성이긴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간을 어느 만큼 보여줘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뭐 실종을 예로 들자면 뭐 테루미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사토시 얘기를 뭐 반절만 보여줬다가 카에데로 갔다가 다시 사토시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양을 어떻게 쳐낼 것이냐도 맞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뀌는 부분에서의 또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서 더 어려운 편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는 진행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거를 잘 해내는 감독들이 보통 역량이 뛰어난 감독들이 많은 것 같고요. 놀란 감독님도 그렇고, 펄프픽션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도 그렇고. 쿠 형님. 예. 그렇죠. 쿠 형님 했을 때 저번에 요 분이 DJ 쿠 뭐 이걸 했을 때.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시나요? 비릿한 맛. 뭔가 그 뭐랄까요? 근데 이거는 언급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뚠님을 돋워주시는 거예요. 그 고등어 구이 먹을 때 특정 부분을 먹었을 때 씁쓸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 부위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뭐 시간 진행은 좀 재밌었습니다. 그 시간 진행으로 인해서 또 캐릭터들이 잘 보였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얘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일단 뭐 카에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구분해야 될 게 캐릭터 자체가 막 시간 여행 능력이 있어서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 구분이 된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배치한 순서에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을 할 뿐인 거지. 사건은 순행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카에데가 아빠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돌려 막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류. 시간 여행류 막 이렇게. 시간을 거스르는 자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막 메타버스 나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한 지금 2년 3년 전에. 그렇죠. 그런 거는 진짜 싫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타임루프. 타임루프물. 일본의 또 멜로 영화 중에서 타임루프물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시간 여행자의 아내 같은 거군요. 뭐 일본 최근에 뭐 첫 번째 키스라는 작품도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기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런 작품들. 근데 이제 최근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마블에서 시간 여행 해가지고 뭐 시간 여행 할 때마다 뭐 메타버스가 생기고 메타버스를 너무 싫어했어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네네. 편집으로 시간 하는 거. 캐릭터로 넘어가죠. 캐릭터 뭐 그래요. 일단 카에데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 영화가 뭐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에데의 성장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사라진 아버지를 찾는 단순한 일로 생각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러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좀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알기에는 어린 나이인데 한 20대 중반만 돼도 어땠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찾는 그 장면보다도 이제 마지막에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을 때 이제 아버지를 유인을 하잖아요. 트윗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여전히 그 동반 자살을 위장한 살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제일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 앞으로 아버지를 예전처럼은 대할 수 없겠구나. 당연히. 결국에는 뭐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카에데를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선택들 때문에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장을 본인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종이나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저 안쓰럽게 보이는. 사실 근데 대단한 선택이죠. 스스로 고아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일단 어머니는 일단 죽었고, 근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 내가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 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택이죠. 사실 카에데가 신고 안 하고 그냥 같이 산다고 해도 진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산다고 해도 도저히 비난하기는 어렵죠. 근데 신고하지 않고 살아도 예전처럼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몰랐던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좋지도 않은 본능적으로 거를 자기의 예. 생존이 걸려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버지한테. 그쵸. 예. 그거는 좀 대단한 선택이죠. 일단 뭐 그래요. 뭐 뒤에서 뭐 결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하게 된 지점이 저는 뭔가 좀 안 그리고 됐죠, 사실. 그리고 어른 주변에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어른이 없고 예.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친구인 것 같은 게 이 카에데를 그나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장인물이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네. 이 선생님이 이 친구를 그래도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었는데 맞아요. 저는 선생님 없죠. 저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선생님이 거처까지 제공을 해주잖아요. 자고 가라. 근데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는 이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애구나. 나는 이 환경과 뭐 아무리 선생님이 호의로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치. 잠을 재워줘도 이것도 잠깐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와 어떤 이 지금 얽히고 설킨 거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것 같아서. 이거 아이답지 않은 건 사실 아이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기 마련인데 끝까지 쫓아서 진실을 알아내고 그 진실을 또 받아들여 또 심지어 이건 웬만한 어른보다 더 대단한 그렇죠. 성숙도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영화의 어떤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루미 얘기로 넘어가죠. 테루미는 사실 그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이른바 뭐 소시오패스 이런 느낌, 사이코패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굉장히 뭐 물론 살인마라서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능적인 캐릭터긴 하죠.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카에데와 사토시 사이에 화두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근데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뭐 극적에서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사용된 거 맞는데 현실에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있죠. 테루미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이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테루미 같은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영화에서 테루미가 트윗으로 동반 자살을 유도한 다음에 살인을 하잖아요. 이 트위터 살인마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 나이 때 남자 청년이 같이 죽을 테니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살인을 해서 잡힌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분명히 현실에 있을 만한 사례죠. 그걸 또 모티브로 삼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아예 없는 캐릭터는 또 아니어서. 현실적인 캐릭터죠. 이게 단순히 뭐 살인까지라는 극적인까지 안 가더라도 뭐 착취, 그게 뭐 경제적이든 성적이든 그러니까 테루미도 결국에는 이제 외톨이죠. 부모님도 없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일단 부모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혼자 살고 친구도 많이 없어 보이고 이런 그러니까 웬만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약자인데 더 약한 약자를 찾아서 맞습니다. 약자가 약자를 헌팅하는 상황인데 근데 약자들끼리 벌어지는 일이어서 세상에 관심을 못 받는 뭐 언론이든 공권력이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보호막 바깥에 벗어난 약자들끼리 벌이는 그 착취 혹은 폭력의 문제 테루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폭력성이 이제 사람에게 조금씩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폭력성이 더 쉽게 발현될 수도 있구나.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캐릭터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생활 기반이 있고 안전장치가 뒤에 있다면 이런 폭력성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또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또 자식과 충분히 보낼 시간이 있는 환경. 환경에서 못 자란 친구들이 놓여지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장 극단적인 어떤 성향이 발현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이 테루미의 성향이 사토시에게로 옮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테루미가 이런 인간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돼요. 저 근데 사토시까지 왜 살인에 중독되는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테루미가 내세우는 그 이유에
자기도 합리화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루미가 사람을 죽이는 게 나는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는 거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에 심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에는 아내의 그런 투병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사실상 이제 살인을 맡긴 거나 다름이 없고 맞아요. 누군가는 죽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 논리 때문에 살인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본인의 무력이 가장 컸겠지만 보험금 받는 거. 네, 보험금도 받고 어떤 죽음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명분을 테루미로부터 옮아온 거죠. 왜냐하면 사토시도 테루미만큼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사토시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왜 그렇게 바뀌었냐라고 물었을 때, 또 사토시가 또 명확한 어떤 직업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뭐 탁구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탁구 선수 출신이었나, 뭐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병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그리고 본인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좀 불쌍하죠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살인을 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갔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사회에서 뭘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여하튼 근데 그럼에도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영특하고 똘똘하고 있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또 본인이 또 뭐 사토시가 뭐 마음은 아팠지만 아내를 챙기면서 고생하고 뭐 심적으로 피폐해지고 알겠지만 사토시는 그래도 건강하고 아직 노동을 할 만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살인에 빠지는 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근데 뭐 설명하니까 다 이해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래 이 아저씨가 왜 살인을 그래도 꽤 즐기게 됐을까?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보험금까지 받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거 이후에도 계속 하게 된 것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하다 테루미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뭐 살인에서 오는 쾌락에 눈을 떴을 수 있죠. 그렇죠. 그간 눌려 있었던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참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현실의 아빠로서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했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내를 결국에는 이제 살인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쵸, 뭐 그쵸. 아내도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과는 다른 살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내 손으로 죽인 셈이니 맨정신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죽인 셈이죠. 이거 참 다층적인 캐릭터여서 저는 사토시가 결국엔 사토시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만약에 뭐 그 테루미가 자작극으로 한 걸로 마무리하고 현상금 딱 받은 걸로 해서 영화가 끝났으면 사토시라는 인물을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트윗으로 누군가를 모으고 만나고 살인을 기획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결국엔 이렇게까지 됐구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화의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또 그 사토시의 그 살인을 계속하기로 하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결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테루미가 죽고 사토시가 감옥에 가도 누군가는 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또 이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구조가 사라지진 않은 거니까.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이런 동반자살을 위장한 살인은 계속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결말 얘기 해볼까요? 결말이 굉장히 좀 약간 여운이 있으면서도 충격적이면서도 뭐 그랬는데 탁구 치는 장면. 탁구를 치다가 이제 공이 있는 상태로 치다가 이제 신고한 것을 알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공이 없이 탁구를 공을 떨어뜨리죠. 충격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신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부터 해서 신고를 했다면 왜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중간에 헛손질하면서도 꽤나 대화가 이어지는 네네.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사토시가 뭐 잡혀가는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안 잡혀갔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말로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예, 카에데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잡혀갔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자면 신고를 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카에데 본인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이런 적은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 편이 세상에서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여전히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아직 성인도 아니고 해서 그냥 나 그거 사토시 아빠 그런 사람인 건 나 이제 알았어 정도를 알려주고 끝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뭐 작별 인사를 막 안녕 아빠 뭐 나를 잊지 말아줘 뭐 이렇게 한 얘기는 어떻게? 그게 헛손질을 할 때 얘기하는 거죠. 헛손질을 할 때 했는지 그냥 아무튼 탁구 랠리를 할 때 그 대사를 했거든요. 공이 없어지고 나서 공이 없어지고 나서는 대사가 없었고 공이 이제 서로 랠리를 주고받으면서 나랑 엄마를 잊지 마. 그 얘기하죠.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공 건지. 없이도 탁구를 계속 치잖아요. 치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이게 환상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실제 뭐 탁구 치는 장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럼 이거는 들어가지고. 어떤 등장인물 누군가의 상상이다. 실제로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굳이 알고 그냥 말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탁구를 치면서 대화를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둘 다 뭐 탁구를 오래 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핑퐁 랠리를 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루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면서도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좀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랠리를 주고받으면서 저렇게 대화가 수준이 뭐 어디 뭐 밥 먹을 거야 언제 먹을 거야 뭐 이런 수준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공이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친다는 점에서 이거는 뭔가 환상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공이 없이 그 서로 탁구채를 왔다 이렇게 헛손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게 예전처럼 상호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공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가 공통적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이해를 해온 건데 이제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예전처럼의 상호작용은 어려울 것이다. 탁구공이 이제 진심 같은 거죠. 네. 진심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가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그렇죠. 헛손질한다는 거는 이제 나에게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떤 실체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에데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정말 찾고 싶어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를 안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인 건데 아버지의 그런 활동을 방관하면서 적당히 그 아버지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그냥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이제 딸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이제 첫 장면에 보면 이 아버지 사토시가 슈퍼에서 20엔을 훔치려다가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수습해주러 딸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는 카에데는 충분히 신고를 해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어른에 가까운 아이니까. 예, 오히려 사토시의 그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카에데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카에데가 엄마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그 죽임을 당한 거구나를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걸 수도 한 의미로 그렇죠.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듯이 나도 아빠를 배신하겠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자살했다는 거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없었을 때,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도. 왜냐하면 그 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 이제 카에데가
그 탁구장에 홀로 남아서 이제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어머니가 자살한 건 알았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자기가 이해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걸 빙자한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던 자살인 줄 거죠.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타살이었다는 것까지 아는 거 아니에요, 카에데가?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를 죽인 그 한 건으로 끝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멈추지 않고 있더라. 그렇게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그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 좀 더 열심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이거 아버지가 사라진 게 다른 사람 죽이러 간 거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어찌됐든 그 살인 조력 사망을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실종은 아닐 거다라고 짐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카에데의 그 절실함이 아빠를 찾겠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는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실종으로 인해서 아무튼 아빠가 살인마를 죽이고 모든 사건이 일단 봉합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카에데가 아버지를 유인을 하잖아요. 예. 마지막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인한 자리에 나옴으로써 아버지가 이걸 멈추지 않는구나.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 한 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이걸 가만 냅두면 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300만 엔을 뭐 현상금을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계속 돈을 벌겠구나.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인 거는 했을 수도 있겠네. 네. 어머니를 죽인 거는 이미 그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것만 한 건 줄 알았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라는 걸 뒷부분에 아니까 그럼 카에데는 신고를 이제 한 거다. 아빠가 엄마를 조력 사망하게 한 거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카에데도 봤을 거 아니에요. 봤겠죠. 물론 겹쳐서 나오진 않지만 알고 있었겠죠. 그래요. 뭐 결말은 열려 있구나.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워낙 공통점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뭐 공통점이 많은 이유는 뭐 문화권이 같아서도 있고 그다음에 근대 형성에서 피차 주고받은 영향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낮은 출생률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혼자 놓여질 가능성이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확실히 많아질 텐데 암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카에데 엄마가 나 죽고 싶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살아야지. 목숨이 붙어 있는데 목숨은 손중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폭력적일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 뭐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보다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보내드릴 때 연명 치료를 선택할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결정을 것도 하잖아요. 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지 때문에 연명 치료를 하게 되는 비극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이 건강해지거나 뭐 더 많은 돈을 뭐 벌거나 뭐 더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더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폭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것까지는 동의를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테루미 같은 애들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걸
그 파고들어서 내가 죽여주겠다라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플랜 75처럼.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사설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더 뭔가 무법지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폭력은 공권력이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게 국가니까. 네. 대신에 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살인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조력 사망이라고 하는 게 살인의 어떤 합법성이라던가 살인의 어떤 긍정성으로까지 확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국가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개인에게 맡겼을 때 이 개인의 삶에게 찾아오는 비극이라는 게 이 살인마와 그 살인마와 엮인 아버지와 딸의 삶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용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사람들을 국가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영화에 나온 사건이. 국가가 선택지를 조금 좁혀준다면 좋을 텐데 뭐 요양병원을 건립을 해서 좀 어떻게 케어를 다 해준다든지 그게 정 힘들면은 진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도달을 하면 국가가 주도를 해서 조력 사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해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산 사람들은 이게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 사람의 일상이 또 파괴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영화를 예로 들자면 만약에 이 루게릭병으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 구성원 하나의 삶을 어떻게 좀 국가가 잘 마무리를 해주면 이 남은 가족들의 삶이 훨씬 더 좀 평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을 아끼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계속 개인들이 해결하게 둬선 되겠느냐. 일단 돌봄부터 그 국가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아픈 가족의 일원 때문에 그 사람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뭐 돈을 물적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쪽에 좀 먼저 집중을 해주는 편이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건 참 결론을 내기가 어렵죠. 어렵네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고통을 가족 안에서 해결하도록 냅두는 거는 막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겠죠.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지금은 건강한 가족들이라도 노열질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성치 않은 분을 돌보면서 또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하는 또 그 악순환이 생기고 제대로 못 챙겨주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되고 사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네.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죽을 거면 좀 곱게 죽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바람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잘 가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존엄사 문제를. 한편도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죽음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음을 찬양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죽음도 하나의 과정으로 그렇죠. 긍정적으로 하나의 과정인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여럿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죽고 싶을 때 좀 죽으면 안 되나? 뭐 이런 느낌도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자기 몸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게 기동성과도 크게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느껴지는 되게 자존감 하락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그 노화에서 오는 기동성의 저하 문제도 있는데 근데 병환까지 오면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분이 느끼는 삶의 어떤 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점으로 감에 대한 인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존엄사를 시켜줘야 되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병이 들었거나 늙어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존엄사를 해줘야 될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 찌르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죠. 네, 젊은 사람인데. 네, 몸 멀쩡하고. 네, 그 주인공의 아내와는 다른 처지인 건데. 네, 그 사람은 낙담한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제 나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도 존엄사를 시켜줘야 되는 거냐? 아, 그거는 저는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아파서 늙어서는 인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요를 얘기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되게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음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다.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게 낫지. 왜냐면 그 사람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뭐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사회적 타살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타살인 거는 그 사람한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체적인 쇠락에 의한 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생물로서 당연히 겪는 거여서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보다는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의 죽음을 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봐야겠죠. 이건 신체 기능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찌르레기나 테롬이나 결과적으로 그거는 고독이나 고립의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청년 세대의 고립 같은 거. 네, 근데 사실 청년 세대의 고독 뭐 혹은 뭐 고립 뭐 은둔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일본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가 한 20년 전, 10년 전 이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서울시 추산 뭐 은둔형 청년 뭐 몇십만 명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하는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냅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근데 봐봐요. 요즘에 이제 은둔형 청년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그 사람들 탓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다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제일 큰 게 그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취업에 연이은 실패, 이한 자존감 하락.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사람들 얘긴데 이거를 절대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그렇죠. 뭐 개인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제도가 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도가 모든 걸 하는 것도 또 폭력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는 사실 이 청년들을 강제로 나와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현실적 민주적 제도로는 사실은 너네가 나오면 뭔가를 해줄게까지는 할 수 있지. 너네 나오지 않으면은 뭐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지점이긴 한데 사실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죠. 네. 그리고 좀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루미를 예로 들자면은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 이 테루미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 배경이 별로 없는데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 카에데가 일터에서 웬 이상한 젊은이가 우리 아빠 행세를 하고 있네 하다가 이제 그 수배창에 그 벽보에 이 사람이 현상수배범이다라고 적힌 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찾다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이 테루미가 생일 축하를 받는데 이게 축하를 받는 건지 따돌림을 당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약간 되게 따돌림 느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변두리에 있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려를 그렇죠.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여러 가지 안전망들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네네. 친구들도 있고 뭐 학교 아니면 뭐 종교 커뮤니티 뭐 많죠. 뭐 동아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없는 애잖아요. 태름이 없죠. 심지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친구니까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것도 근데 대부분 은둔형 청년 문제의 많은 부분이 또 이런 지점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관계성의 문제. 그러니까 남들과 어찌됐든 사회생활도 남들과의 관계를 또 안 할 수 없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인 거죠. 네. 아마 근데 그 되게 뭐랄까 저는 이런 거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이랑 떨어져 산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안 하면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자연스럽죠, 그게. 그렇죠. 근데 이분님은 이제 같이 사시니까 그럴 건 없잖아요. 최소 기본적인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항상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조금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어서 사람들 안 만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사회적 불평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이 문제를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밖으로 어찌됐든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맞아. 뭐 갑자기 문 두드려서 똑똑똑 안녕하세요. 저 상태 좀 체크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할 수도 없는 거고. 상처받거든요. 왜냐면 이미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또 하는 게 더 그 사람들을 숨게 만들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놔두자니 어떤 특정한 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더 안 나올 가능성도 크니까. 맞아요. 보통 이제 은둔형 청년들이 어떤 특정 커뮤니티나 특정 어떤 이념이나 특정 무언가에 지나치게 몰입되어서 사회성이 더 경도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져서. 네. 그러니까 테르미는 그게 살인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놔두자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관심을 갖자니 이거 어디까지 관심을 줘야 되냐 이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게 제일 최악이기 그렇죠.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은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지로 올릴 거냐 이거는 진짜 좀 왜냐면 사람마다 다 은둔하는 이유가 다르니까. 맞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은둔하시는 분이 또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씁쓸합니다. 예, 이거는 아까 그 존엄사보다도 더 답을 내기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물론 뭐 존엄사라고 하는 건 결국 제도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은둔형 청년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은둔한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버리면 그만인 거라. 그건 맞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냥 뭐 나가서 밥 한 끼 먹기 또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떳떳하게 밥 한 끼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그렇죠. 나갈 수 있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이제 완벽한 정답은 없겠죠. 근데 그렇죠. 노력은 해야죠. 뭐라도 뭐 당장 하루라도 저 사람이 살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유독 또 4월이 또 가장 날씨가 좋은 달이어서 비극적 사건이 또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씁쓸할 때는 씁쓸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죠. 이 영화처럼. 그렇죠. 여운을 남기는 거죠. 오히려 막 어떤 좋은 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더 빠그러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거의 마무리는 보건복지부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설 일이죠. 예. 아무튼 인상적인 일본 영화를 다룰 수 있어서 뀨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영화 추천하신 분이 등장하지 않는. 그렇죠.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아가일도 제가 하자고 그렇죠. 해놓고서는 그렇죠. 예, 제가 정작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예, 뀨님이랑 맞습니다. 또 녹음을 하셨죠. 그러네요. 그 상황이 지금 반복된 거네요. 네, 1년 만에 다시 리버스가 된 건데. 그렇죠. 아가일도 벌써 1년이 넘었구나. 네, 아무튼 이 감독의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되고 네.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청취자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각 잡고 보시면 저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영화가 10,000명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좀 아쉽다. 이 수치가 더 회자가 많이 될 것 같은 작품이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뭐 심오한 얘기부터 네. 성북천 얘기까지 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얘기 계속 살려고 앞에 그냥 안내 멘트를 좀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네네. 앞에 잡소리가 한 20분 정도 이어지니까. 네. 아마 그 많은 청취자분들은 그 OTT의 오프닝 건너뛰기처럼 그런 5건, 기능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5건을 지금 원하시는군요. 예, 5건 해서 압축적으로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팟캐스트잖아요, 사실. 이미 세상에 좀 뒤처진 어떤 미디어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첨단에 서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것의 맛은 사실은 약간 그런 거죠. 대화를 듣고 있다, 그냥 안정적인 대화를 듣고 있다 그 자체. 아날로그 감성. 네네,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하거든요. 느낌으로. 네네. 예. 그래서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론을 듣고 싶어하는 소남님 같은 소남님처럼 이렇게 바쁘다 현대사회 같은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빌바오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일본 영화를 하셔서 사실 쉽진 않았을 텐데 사실 보는 것도 이게 사실, 저는 근데 일본 영화 하게 되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하면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쵸. 제가 선택해서 일본 영화를 보는 경우는 없죠. 최근에 있었나? 없지 않았을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봐도 지브리 스튜디오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는 큐레이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밀하게 한번 큐레이븐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많이 했네. 1시간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고생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